여러분 안녕하세요. 닥터각의 예방의학 강의실 곽진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에피데미올로지, 즉 역학 관련 강의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이전까지는 예방의학과 역학의 관련성, 역학의 정의, 보건지표 중에서 이완율, 또 검사의 타당도, 특이동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질병의 원인 및 위험 요인을 밝혀내기 위해서 어떻게 연구를 설계하고 수행해 가는가에 대해서 다뤄보고자 합니다. 따라서 역학 연구에 이용되는 기본적인 연구 설계, 즉 연구 디자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그 연구 설계 하나인 코호트 연구에 대해서 말씀드릴 예정이니까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강의 내용은 코호트 연구 설계, 코호트 연구와 RCT의 비교, 코호트 연구 모집단의 선정, 코호트 연구의 종류, 코호트 연구와 바이어스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연구 설계는 그 인과관계를 일단은 보기 위해서 어떤 환경적 노출과 질병 발생 또는 그 기타 다른 결과에 대한 연관성을 일단 보는 것이 중요하고, 이러한 연구의 연관성을 보는 것과 또 이러한 노출과 질병 발생 간의 연관성이 있다면 이 연관성은 과연 인과적인가 라는 두 번째 과정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연관성에 대한 첫 번째 단계라고 볼 수 있는 연관성 유무 결정에 해당되는 연구 설계를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자, 코호트 연구는 특정 요인에 노출된 집단과 노출되지 않은 집단을 선택한 후에 두 집단의 발생률 혹은 사망률을 비교하기 위해서 두 집단을 추적 조사하는 연구 디자인입니다.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노출되는 요인과 비노출군을 각각 처음부터 나누고요. 그들의 질병 발생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코호트 연구의 결과를 계산하는 방식을 보시면 일단 노출과 비노출군이 있고 그들의 어떤 질병 발생과 질병이 발생하지 않은 수를 A, B, C, D로 표현했을 때 노출군의 합은 A 플러스 B가 될 것이고 비노출군의 합은 C 플러스 D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노출군에서의 질병 발생률은 A 플러스 B분의 질병이 발생한 A가 될 것이고요. 비노출군의 질병 발생률은 C 플러스 D분의 C라고 표현해 줄 수 있습니다. 하나의 예를 들자면요. 흡연과 관상동맥 질환 관련에 대한 코호트 연구 결과를 분석한 것을 봤을 때 일단 1차적으로 흡연군과 비흡연군으로 나누고 그들을 꾸준히 추적 검사했을 때 관상동맥 발생을 숫자로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흡연자의 경우 3,000명 중에 84명이 관상동맥 질환이 발생을 했고요. 비흡연자의 경우는 5,000명 중에 87명이 발생했습니다. 따라서 질병 발생률을 1000명당 비교해보면 흡연자의 경우는 28.0, 비흡연자의 경우는 17.4로 나온 셈이고요. 따라서 노출군에서 관상동맥 질환이 더 많이 나오는 것을 봤을 때 결과적으로는 흡연과 관상동맥 질환은 관련성이 있다, 연관성이 있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코호트 연구 설계를 함에 있어서 특정 노출 요인의 어떤 질병 발생을 추정하고 싶다면 시간적 선후관계가 분명히 입증돼야 합니다. 첫 번째 그 역학 시간에 제가 설명드린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시간적 선후관계가 없이 그냥 연관성만 있다면 그것은 의미가 없다고 말씀드렸죠. 일단 노출 요인이 먼저고 그 다음 질병 발생이 나중에 발생을 해야 그것이 연관성이 의미가 있다고 설명드렸습니다. 따라서 여기서는 질병이 없었던 사람이 새롭게 환자로서 발생했는지 여부가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발생률의 개념이 이 연구에서는 중요한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코호트 연구와 무작위 실험 RCT의 비교에 대한 그림을 좀 보여드릴 예정인데요. 우리가 모집단을 모아서 그들을 노출군과 비노출군으로 나누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추적 검사해서 질병의 발생 여부를 본다는 면에서는 두 연구는 거의 동일하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두 연구의 차이는 무작위 실험 연구 같은 경우에는 모집단을 랜더마이즈 한다 그러죠. 무작위 할당을 통해서
지난 시간에도 설명드린 것처럼 난수표나 어떤 컴퓨터를 통해서 무작위 할당이 이루어지고요. 따라서 그에 따라서 노출군과 비노출군으로 나눠진다면 코호트 연구 같은 경우는 모집단에서 비무작위 할당, 즉 본인의 선택에 의해서 노출군과 비노출군으로 나눠지는 것이 두 연구의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코호트 연구의 이런 모집단 선정에 있어서는 크게 두 종류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일단 집단 선정을 노출 유무에 따라서 연구 참여할 당시 집단을 선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자면 직업적인 노출, 성면에 노출되는 직업일 경우에 성면에 노출이 됐냐 안 됐냐를 연구 초기부터 나눌 수 있겠죠. 두 번째 선정 방법은 이러한 그 노출 요인이 여부를 확인하기 전에 그냥 먼저 모집단을 선정을 하고 그 다음에 노출군과 비노출군을 나누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1번의 경우보다는 2번에서 더 긴 관찰 기간이 요구되는 것을 볼 수 있을 텐데요. 그림으로 보시면 첫 번째 같은 경우 노출군과 비노출군을 먼저 결정하고 질병 여부를 확인했고 두 번째 방식과 같은 경우는 모집단을 비무작위 할당을 통해서 나눈 다음에 질병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입니다. 자, 코호트 연구에는 또 그것이 시간적인 기준에 따라서 크게 전향적 코호트 연구와 후향적 코호트 연구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코호트 연구는 좋은 연구이긴 하지만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긴 추적 기간을 요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것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 후향적 코호트 연구라는 게 이제 디자인이 만들어졌는데요. 먼저 전향적 연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연구자들이 연구를 처음 시작할 때 모집단을 선정하고 질병 발생을 확인할 때까지 대상자의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동시에 추적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예를 들자면 2008년도에 연구가 시작됐다면 그 당시에 모집단을 선정을 해서 노출군과 비노출군으로 나눴고요. 만약에 20년이라는 추적 기간이 필요했다면 20년 후에 질병의 발생 여부를 비교 분석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고요. 후향적 코호트 연구 같은 경우는 연구 기간을 줄이고 결과를 좀 더 빨리 얻기 위해서 과거에 모아놓은 자료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 자료를 통해서 노출 여부를 확인하고 연구 시작 지점에 이미 질병 발생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2008년도에 연구는 시작됐는데 그 당시에 질병의 여부는 확인할 수 있는 상태고 과거의 자료 1998년도의 자료를 통해서 그 노출군과 비노출군으로 나눠서 분석을 하는 방식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전향적 코호트라든지 후향적 코호트는 그 방식의 차이는 있지만 노출군과 비노출군을 비교한다는 점에서는 결국 동일하고요. 단지 그 타임 프레임에 따라서 2008년도에 동일하게 시작됐지만 그것이 앞을 향해서 가느냐 뒤를 향해서 가느냐에 따라서 방향성의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코호트 연구의 대표적인 그 예라고 볼 수 있죠. 프랑유만 스터디라고 보통 많이들 언급되는 연구 논문이고요. 1948년도에 시작된 심혈관 관련 연구입니다. 그래서 5,000명 내외의 남녀 대상자를 여러 가지 노출 요인으로 조사해 볼 수 있었고 2년에 한 번씩 추적 검사하면서 관상동맥 질환을 보는 그런 대표적인 연구고요.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연구입니다. 이 연구는 아까 그 모집단 선정에 있어서 먼저 정의가 이루어졌고 이후에 노출, 비노출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여러 가지 노출 요인을 동시에 평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었고요. 따라서 이러한 그 여러 요인들 간의 상호작용도 분석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가진 연구입니다. 예를 들어보자면 남녀로 이렇게 6천여 명이 만들어져서 각각이 관상동맥 질환이 있고 없음을 나눠서 대상자를 나눴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우리가 이제 다음은 코호트하고 바이어스에 대한 설명을 드릴 예정인데 바이어스라는 거를 먼저 이제 개념적으로 좀 알고 시작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바이어스라고 하는 것은 연구에서 무척 중요한 개념인데요. 어떤 노출이 질병 위험에 대한 평가를 함에 있어서 그 잘못된 평가를 내리게 하는 연구 설계, 수행, 분석 과정에서의 모든 계통적 오류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선택 바이어스라든지 정보 바이어스가 그 예가 될 수 있겠고요.
우리는 어떤 연구를 수행하든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이러한 선입견을 가질 수 있다라는 전제하에 바이어스는 항상 존재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런 바이어스를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들이 뭐 무작위 할당이라든지 눈가림, 즉 블라인드 방법이라든지 그런 거로 예를 들 수 있겠죠. 자, 그림을 통해서 보자면 바이어스는 이제 왼쪽 그림 위아래를 가지고 쉽게 설명해 볼 수 있는데요. 어떤 빨간색 그 관역이 있고요. 우리가 그 관역을 어떤 참값이라고 이제 가정을 했을 때 그 참값의 한 점으로 지점이 여러 가지 몰리게 되는 그런 그림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어떤 연구 결과라는 거는 이렇게 바이어스가 적어서 진실에 가깝게 참값에 가깝게 결과를 도출해내는 것이고요. 왼쪽 아래 그림 같은 경우는 바이어스가 이제 아주 많이 높기 때문에 어떤 진실과는 전혀 다른 어떤 다른 지점에 한 점으로 이제 모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그런 오류를 범할 수 있기 때문에 바이어스를 갖는다는 것은 그만큼 주의해야 되는 연구에 있어서 무척 중요한 개념입니다. 자, 이러한 그럼 코호트 연구에서는 어떤 바이어스들이 잠재되어 있는가라는 것을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가 결과 평가에서의 바이어스는 연구자가 노출군과 비노출군이 어디에 속하는지 알고 있다면 이로 인해서 바이어스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런 걸 막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블라인드, 눈가림 뭐 이런 형태를 이용한다고 했죠. 두 번째는 정보 바이어스, 즉 정보의 질의 차이, 특히 후향적 코호트 같은 것처럼 과거의 기록을 이용하는 경우에 이러한 정보의 차이가 발생하기 쉽기 때문에 수집된 정보의 질이 두 군에서 동일해야 하는 것을 요합니다. 세 번째 바이어스는 무응답자와 추적 실패로 인해서 생기는 바이어스인데요. 우리가 예를 들자면 질병이 발생한 사람만 선택적으로 추적하는 데 실패했다면 노출군과 비노출군을 갖고 질병 발생을 비교하는 그 결과가 과연 얼마나 정확할 것인가 의심을 할 수밖에 없겠죠. 따라서 그런 바이어스들을 좀 주의해야 되겠고, 네 번째는 분석 바이어스인데 연구라든지 이런 자료를 분석하는 역학자 또는 통계학자들이 강한 선입견을 갖고 있다면 분석 과정에서 의도하지 않은 바이어스가 개입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더블 블라인드라든지 이런 블라인드를 통해서 이를 좀 막을 수 있겠고요. 자, 결국 코호트의 어떤 전체 그림을 보자면 코호트라고 하는 거는 일단 노출군과 비노출군을 나눠서 두 집단의 집단 발생 정도를 측정하고요. 만약 그것이 폭로와 질병이 연관되어 있을 때 양적인 결과인지 음적인 결과인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만약 노출군에서 질병이 많이 발생한다면 양적인 결과라고 볼 수 있고요. 비노출군에서의 어떤 질병 발생이 높다면 그거는 뭐 예방적인 그런 효과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분석은 이제 그 다음 단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전체적인 코호트의 그림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런 코호트 연구는 언제 추천이 될까요? 특정 노출 요인하고 질병과의 관련성이 이미 제시되어 있는 타당한 근거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을 때, 그래서 이런 연구를 시작하기 전에 이미 임상 관찰이나 환자 대자군 연구라든지 다른 연구 등을 통해서 그 관련성이 비교적 확실하게 제시가 된 경우에 코호트를 진행하는 것이 좋겠고요. 장기간 추적 관찰을 요하기 때문에 모집자들의 어떤 탈락을 최소화할 수 있을 때, 그럴 때도 사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비용이라든지 시간이 많이 드는 연구이기 때문에 이런 특정 질병의 위험 요인이 비교적 그 가능성이 상당히 커야 연구를 진행하는 데 안전하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 추천이 되고 코호트는 그 시간적이라든지 비용적인 데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수행이 어려울 때에는 환자 대조군 연구라든지 다른 연구 디자인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잘 들으셨나요? 코호트 연구는 비교적 높은 수준의 연구 디자인이긴 하지만 그 수행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을 가진 연구입니다. 시간적 효율을 위해서 후향성 코호트를 선택한 경우에도 과거의 어떤 기록이 잘 보존되지 않는 경우라면 다시 처음부터 노출된 대상 추적 조사를 시행해야 되는 오랜 연구 기간을 필요로 하는 그런 연구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사실 요즘 관심 있는 대부분의 질환은 그 발생률이 낮기 때문에 타당한 분석 결과를 위해서는 많은 대상자 수를 일단은 얻어야 되거든요.
따라서 충분한 어떤 수의 질병 발생, 또 그들의 노출군과 비노출군에 대한 비교는 사실은 많은 시간을 요하는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코호트의 어떤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다른 접근도 할 수 있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연구 디자인의 하나는 환자 대조군 연구라고 볼 수 있고요. 또 단면 연구 등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기회가 된다면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려볼 예정이고요. 오늘 강의 경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